미국은 한국에게 3,500억 달러라는 막대한 규모의 직접적인 현금 투자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의 외환 보유고는 세계 10위권이지만 그 규모는 약 4,100억 달러 정도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 한국으로서는 매우 부담스러운 입장입니다. 한국의 대미 수출 관세가 여전히 큰 부담이 되는 현재의 상황에서 한국은 이미 미국에게 무제한 통화 스와프 체결을 요구했지만 미 상무부 장관은 이미 거절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통화 스와프 체결 문제가 여전히 이슈화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 부분을 심도 있고 체계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내용은 먼저 통화 스와프가 무엇이며 어떠한 방식과 종류가 있는지, 또한 그 중에서 상설 통화 스와프는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그동안 미국이나 일본과 체결했던 통화 스와프는 어떤 사례들이 있었는지, 마지막으로 이러한 통상 압력을 이겨내고 통화의 안정성을 더욱 확고하게 다지기 위해 우리 한국에서 어떠한 여건이 전제되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조금은 복잡하지만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이 경제 안목을 키우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좋은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 큰 원동력이 됩니다. 통화 스와프란 간단히 말해서 두 나라가 자신의 화폐로 상대방에게 그 돈을 빌려주고 상대방 돈을 빌려받는 약속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과 미국 간의 통화 스와프를 체결한다는 것은 한국은 한국 원화를 담보로 미국으로부터 달러를 빌려올 수 있게 하고, 반대로 미국은 미국 달러를 담보로 한국 원화를 빌려갈 수 있다는 것을 서로 약속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상대방 국가로부터 상대방 국가의 통화를 인출할 수 있는 마이너스 통장을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이 마이너스 통장은 평소에는 사용할 일이 없겠지만 만약 갑작스럽게 외화가 부족하는 등의 위기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필요한 외화를 즉시 조달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통화 스와프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외환 시장을 안정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나라에서 국가적인 혼란이나 금융위기가 발생하면 그 나라에 투자한 외국 투자자들은 자신들의 투자금을 회수하게 되는데, 이때 주로 안전한 외화, 즉 미국 달러 등으로 찾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해당 국가의 환율이 급등하고 금융시장이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통화 스와프가 충분한 규모로 이미 체결되어 있다면 우리는 필요할 때 얼마든지 달러를 조달할 수 있는 안전 방패를 갖고 있다는 선언을 한 것과 같기 때문에 투자자에게 신뢰의 안정감을 줄 수 있게 되어 굳이 투자자들이 달러를 빼내가지 않게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일정의 선언적인 공시효과, 즉 어나운스먼트 이펙트입니다. 실제로 2020년 3월 코로나 팬데믹으로 한국의 외환시장이 불안해질 때 한국은행은 미 연준과 한시적으로 통화 스와프를 체결했는데, 이 체결 뉴스만으로도 폭등하던 원달러 환율이 바로 안정화되고 외환시장의 혼란을 잠재울 수 있었습니다. 통화 스와프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IMF, 즉 국제통화기금에서 제공하는 긴급 자금 지원과의 차이점을 이해하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통화 스와프 체결이나 IMF 긴급 자금 지원은 모두 외화 부족 문제를 해결한다는 공통 목적을 갖고 있지만 접근 방식과 조건에서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통화 스와프 체결은 국가 간의 협력 조치로서 상시적인 소통을 통해 신속하게 협의되며 별도의 조건 없이 무조건부로 유동성을 제공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이를 통해 자금을 조달받는 국가는 독자적인 경제 정책을 수행할 수 있는 완전한 독립 자율성을 보장받게 됩니다. 반면 IMF 긴급 자금 지원은 주로 국제 수지가 악화되고 채무가 누적되어 재정 위기에 처한 국가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게다가 엄격한 구조 조정을 요구하는 프로그램이 일종의 전제 조건으로 따라옵니다. 즉 자금을 지원받는 국가는 무역 수지 적자의 축소, 긴축 재정의 실시, 금융시장의 개방, 부실 금융기관 정리 등 채무국으로서의 고통스러운 조건을 이행해야 합니다. 특히 더 주목해야 할 점은 IMF 지원에 따른 일종의 낙인 효과입니다. IMF의 지원을 받는다는 사실 자체가 그 나라는 파산 상태에 있다는 부정적인 신호로 인식되기 때문에 오히려 시장의 불신을 심화시키고 추가적인 자본 유출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겐 아직도 뼈저린 아픈 고통으로 기억되고 있는
1997년 외환위기 당시 우리 한국이 경험한 IMF 트라우마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럼 이제 통화 스와프에 대해서 좀 더 본질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통화 스와프를 체결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즉 FX 수합 방식과 CRS 방식이 있습니다. 먼저 FX 수합 방식은 간단히 말해 지금 돈을 빌려오고 나중에 미리 약속한 조건으로 다시 돌려주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이 미국과 이 방식으로 통화 스와프를 체결했다면 지금 당장 원화를 미국에 주고 미국 달러를 받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한 만기에 미리 정해진 환율로 빌려온 달러를 돌려주고 다시 원화를 돌려받는 것입니다. 이 체결 방식은 주로 1년 이하의 짧은 기간에 사용된다는 점이고 통상 각 나라마다 금리가 다르므로 일단 먼저 돈을 빌려오고 나중에 돈을 돌려줄 때 금리 차이를 환율에 반영하여 서로 정산하게 됩니다. 두 번째 방식인 CRS 방식은 다른 말로 통화 이자율 스와프 방식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이 방식은 앞서 말씀드린 FX 수합 방식보다는 좀 더 복잡한 방식으로서 주로 1년 이상의 자금 조달을 위해 사용됩니다. 단 계약 기간이 길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중간에 정기적으로 이자를 정산하게 됩니다. 즉 계약을 시작할 때 서로 다른 통화로 돈을 교환하고 그 후 매년 또는 매 분기마다 각자 받은 돈에 대한 이자를 서로 정산합니다. 이 방식은 1년 이상의 중장기 거래에 적합하며 그 기간 동안 환율과 금리 변동 위험을 동시에 관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상황에 따라 이 두 가지 방식 중 적절한 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긴급한 금융위기 상황에서 외화 유동성을 긴급 지원할 때는 주로 FX 수합 방식을 사용하고 반대로 장기적인 자금 계획을 세우고 여러 위험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CRS 방식을 사용합니다. 이번에는 요즘 언론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고 있는 미국과의 상설 통화 스와프 방식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이 상설 스와프는 미 연준이 영국, 일본, 유럽중앙은행, 캐나다, 스위스 등의 다섯 국가와 체결한 통화 스와프를 말합니다. 상설 통화 스와프는 앞에서 설명드린 것과 같은 특정 위기 상황에 한시적으로 체결되는 일반적인 통화 스와프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먼저 통화 스와프의 규모가 무제한이며 기간 동안 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무기한이라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이 상설 스와프는 평상시에도 상시 가동되며 필요할 때 언제든지 제한 없는 규모로 달러를 조달할 수 있는 스와프를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이 상설 스와프의 체결 조건입니다. 미 연준이 내세우는 선결 조건은 다음 네 가지를 충족하는 국가이어야 합니다. 첫째, 해당 국가의 외환 시장을 100% 완전히 개방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최소 3개 이상의 준 기축통화와 24시간 외환 거래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어야 합니다. 셋째, 실시간 환율 변동 시스템이 작동되는 국가이어야 하고 마지막 네 번째로 미 재무장관이 인정하는 기축통화 보유국이어야 합니다. 그럼 왜 미국이 이런 조건을 내세우는지에 대한 본질적인 이유는 조금 이따가 다시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우리 한국의 원화가 차지하고 있는 국제적인 위상입니다. 현재 완전한 기축통화는 미국 달러가 대표적이고 유로화, 일본 엔화, 영국의 파운드화 등이 기축통화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반면 준 기축통화는 스위스 프랑화, 캐나다 달러, 호주 달러, 중국의 위안화, 한국의 원화처럼 지역적으로 또는 특정 분야에서 국제 거래에는 활용되지만 기축통화만큼의 범용성과 영향력을 갖지 못한 통화들을 가리킵니다. 이는 화면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글로벌 외환거래 시장에서 미국 달러화를 비롯한 기축통화의 거래 비율은 무려 70% 이상의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반면에 저희 한국은 1%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한국은 과거에 미국이나 일본과 어떤 방식으로 통화 스와프를 체결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한국이 미국과 체결한 통화 스와프는 모두 두 번이 있었는데 둘 다 당시의 위기적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이루어진 통화 스와프였습니다. 그 첫 번째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 체결된 것입니다. 미국에서 시작된 금융위기가 신흥국으로 확산되면서 각 신흥국의 외화 유동성에 문제가 생기자 미 연준은 한국, 브라질,
멕시코, 싱가포르 등 4개의 신흥국과 긴급통화 스와프를 체결했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차곡차곡 외화를 모아왔던 한국은 2,400억 달러 이상의 외환을 보유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1년 3개월 동안 총 300억 달러 규모로 통화 스와프를 체결했습니다. 당시에 실제 자금 인출로 이어진 것은 그리 많지 않았지만 협정을 체결했다는 뉴스만으로도 급등하던 환율이 곧바로 다시 안정을 찾게 되는 강력한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2020년 3월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체결되었습니다. 당시 코로나 팬데믹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자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급격히 커졌습니다. 이에 미 연준은 우리 한국과 약 2년간 총 600억 달러 규모의 스와프를 체결했습니다. 이는 2008년 금융위기 때보다 2배의 규모였으며 당시 위축된 외환시장에서의 유동성 경색을 해소하고 금융시장의 안정을 이루었습니다. 이때에는 약 200억 달러가 실제로 인출되어 당시의 유동성 해소에 기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에는 일본과의 체결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한일 통화 스와프는 2001년부터 시작되어 그동안 수차례 체결된 바가 있었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2023년 6월에 체결된 것으로 3년간 100억 달러 규모의 스와프 체결이었습니다. 여기서 가장 주목할 점은 이 통화 스와프가 달러 베이스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즉 한국은 한국의 원화를 담보로 일본이 보유한 달러를 빌려오고 일본은 일본 엔화를 담보로 한국이 보유한 달러를 빌려갈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는 양국 모두 100억 달러의 미국 달러화를 추가로 확보하는 효과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한국과 일본은 나름대로 경제 선진국 반열에 오른 나라이지만 그럼에도 상호 간의 금융 안정망을 구축할 때에는 달러라는 기축통화를 중심으로 협력하고 있다는 점에서 달러 유동성 확보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의 이야기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미 연준의 통화 스와프는 미국의 입장에서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달러 유동성에 문제가 생긴 상대 국가에 도움을 주기 위한 단순한 목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미 연준의 통화 스와프는 글로벌 금융위기 방지를 위한 도구일 뿐만 아니라 미국 국익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전략적 자산입니다. 즉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 통화 스와프 체결은 위기 상황이 생겼을 때 해외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달러를 확보하기 위해 대규모로 미국의 국채 등 미국 자산을 매각하는 투매 현상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통화 스와프는 이러한 투매 없이 달러의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는 대안을 제공하기 때문에 미국의 입장에서는 미국 경제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 통화 스와프는 달러의 기축통화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하는 수단으로도 활용됩니다. 연준은 달러 유동성을 공급함으로써 세계 금융 시스템의 중심축으로서의 역할을 재확인하고 이는 글로벌 금융 시스템 내에서 미국의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위계 질서를 확고하게 세우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이 위기 상황에 처한 신흥국에 한시적으로 통화 스와프를 제공했던 것은 당시 전 세계적인 달러 부족 현상과 금융시장의 공황을 방지하기 위한 긴급 조치였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측면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즉 위기 상황에서 달러 공급을 중단하면 그 여파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여 결국 미국 금융 시스템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미국은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안정이 미국 국익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달러를 공급하는 유연성을 보인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역사적인 맥락은 상설 스와프와 일시적인 스와프의 성격이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일시적 스와프는 위기 확산을 막기 위한 반응적이고 그 위기 관리의 중심의 도구인 반면 상설 스와프는 장기적인 금융 관계와 지정학적 유대를 관리하기 위한 선제적이고 전략적인 도구입니다. 따라서 미국이 한국의 상설 스와프를 체결해 주지 않는 것은 한국이 위기 시 달러를 조달할 능력이 없다는 판단이 아니라 한국의 금융 시스템과 원화가 미국의 장기적인 전략적 파트너의 요건을 아직 완전히 충족하지 못한다는 판단에 가깝습니다. 지난 9월 한국이 미국에게 공식적으로 무제한 통화 스와프를 요청한 것은 3,500억 달러 미국 투자 공약과 직접 연계되어 있습니다. 미국과의 통화 스와프 없이 3,500억 달러를 현금으로 투자할 경우
1997년 외환위기와 같은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고 이미 미국에게 그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그러나 하워드 루트닉 상무장관은 거절 의사를 명확히 밝혔고 미국의 조건을 그대로 수락하거나 아니면 25% 관세를 지불하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오늘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국이 미국과의 상설 통화 스와프를 체결하지 못하는 이유는 한국의 원화가 기축 통화의 지위를 갖지 못하고 현재 국제 외환 시장에서의 역할이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원화는 아직 국제적인 글로벌 통화 자산으로서의 역할을 못하고 있으며 또한 한국의 금융시장은 아직도 완전한 자유화를 달성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미국 상무장관의 거절은 이러한 구조적인 현실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미 연준은 글로벌 달러 유동성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세계 주요 기축 통화 국가만 상설 협정을 유지하겠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미국과의 상설 스와프를 확보하려면 자본시장의 완전한 자유화와 시장 중심적인 환율 제도의 정착 등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는 한국의 금융 주권과 안정성 사이의 딜레마를 수반하는 만큼 매우 신중한 접근이 요구됩니다. 궁극적으로 한국이 추구해야 할 방향은 단순히 외환 위기에 대응하는 것을 넘어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안정에 기여하는 주요 플레이어로서 자리매김을 굳건히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한국 경제의 체질 개선과 국제 금융시장에서의 위상 제고 노력이 같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냉혹한 국제사회에서 더욱 신뢰받는 경제 파트너로 인정받을 때 더 많은 국가들과 더 나은 조건으로 통화 스와프를 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응원이 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